네. 그러면 우리 권프로님의 우리 권순희 팀장님의 뉴스 3도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그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훈훈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그 첫 번째 뉴스로 준비한 뉴스는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서방과 핵 합의가 가능하다. 이거 되게 오래된 이슈이자 글로벌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평화 목적의 핵 활동이 보장된다면 서방과 핵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메네이는 그 이날 테헤란에서 그 원자력 성과 전시회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란의 원자력 산업 인프라가 유지가 된다면 서방과의 핵 합의가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거다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핵무기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면은 누가 막을 수가 없었을 거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네. 종교적인 신념이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되게 조금 우리가 듣기에 되게 낯설게 들리는 얘기였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안 맞는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란은 2003년에 하메네이가 일종의 종교적 해석을 내놨는데 네. 여기서 그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라는 칙령을 2003년에 내린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이런 그동안 너네 우라늄 농축 농도 계속 높여가지고 네. 핵무기 만들 것처럼 왜 그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핵 합의를 좀 미국에서 파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를 했는데 그리고서 그 다음 해부터 이란이 이제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원자력 청장이 그냥 같은 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올린 거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만들 거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예. 미국이 하도 저 제재하니까 그냥 대응 좀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네. 뭐 특별히 우리가 무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서 오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네. 이라크에서 우리 이란에다가 줘야 될 자금이 동결을 해제했습니다. 아, 이란으로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예. 그 동결된 거를 해제를 했다. 예. 요게 이제 한 3조 5천억 정도 자기네가 이란 자금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미국에서 주지 말라 그래서 못 주고 줬는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라크가 이란에서 계속 전기하고 가스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에너지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을 줄 수도 없고. 네. 그래갖고 사실상 이라크 안에 동결되어 있는 자금이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좀 해제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라크 외무장관하고 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어요.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합의한 내용이 이거다. 이란 자금 풀어주는 거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금도 좀 한 70억 달러 가량이 되는데 이 자금도 좀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란과의 관계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그 이슈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랑 뭐 좀 잘해보려고 하면 이란에서는 항상 좀 돈 좀 풀어줘라. 우리 돈 왜 안 주냐. 근데 사실 이 돈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항상 우리나라하고 이란 사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풀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뭐 줄 돈이 당연히 그때 몇 조 9조였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규모가 70억 달러니까 9조 좀 되는 것 정도 같은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그 중동을 중심으로 미국이 약간 유화적인 포지션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관련된 뉴스가 조금 하나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서방하고 중국은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서방과 중국. 예. 네. 이번에 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뭐 많이 있는 일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권위주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한번 순핵 총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홈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구자황이라는 성어인데요. 신구자황.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 아 그래요? 네, 머리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한다. 그러면서 영국이 중국 관련 발언은 아무 터무니없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 앵무새처럼 흉내내지 말고 서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들이랑 부딪히네. 그래서 괜히 이 뉴스도 전달을 드리면은 네. 또 댓글창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뉴스니까 지금 우리나라랑도 좀 그러니까 부족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랑도 지금 뭐 또 우리나라 대사도 초치했다. 아니 저 불러갖고 또 뭐라고 항의했다면서요? 예, 한 번씩 이제 불렀다는데 네. 이 사건이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대해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말 좀 그렇잖아요. 어디 감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 대사를 네. 불러가지고 이제 이른바 초치 네. 불러다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차관복급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재호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서 이제 우려와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초치라는 표현은 안 쓰고 네네네. 이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약속하고 만난다. 네. 그러니까 초치는 야 너 잠깐 들어와봐 네. 이거고 이번에는 약속하고 만난다라는 외젠이라는 형식의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관이 대사를 부르는 형식이었는데 네. 중국은 그보다 좀 더 낮은 차관보가 대사를 불러낸 거 정도가 약간의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메시지가 있긴 있거든요. 아 이거 싱하이밍이 국장급이에요? 어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건 팩트인지 아직. 중국 대사인데 네. 이분이 저쪽 직급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는 주중 대사가 거의 뭐 저 뭐야 장관급이라면서요. 네, 근데 급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급은 너무 그런데 그게 그래도 대사는 대사 국가 간에는 그 맞춰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부른 쪽이 네네. 한국에선 좀 더 높은 사람이 차관이 대사를 불렀는데 그보다 낮은 차관보가 불러난 거는 네. 오히려 조금 수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의전의 격을 좀 낮춰서 이거를 메시지로 주려고 한 건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좀 중국은 좀 사이가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네.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언론 보도로는 뭐 국장급이라고 자꾸 나오길래 야, 그래도 좀 너무 예. 어쨌든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꽤 중요한 상대국 중엔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중요하죠. 최고까지인지 몰라도 예. 아무리 뭐 땅덩어리 크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 국장급이 우리나라 주한 대사라고? 네, 약간 조금 중국 대사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었는데 예. 여튼 뭐 사실 평화로울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평화로울 때는 그분이 뭐 국장급인지 뭐 차관보급인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일수록 좀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예민할 때 말 한마디, 토시 하나 이런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네네네. 뭐 오늘 제가 왜 뭐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한마디가 자기 나 뭐 좀 변한 거 없어? 뭐 이런 거 한마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요 외교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잘 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따 박상준 교수님께서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 지난달 일본의 자사주 매입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에 주식을 판 다음에 이걸 회사 돈으로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각
까지 해야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 계획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수립한 자사주 매입 규모가 30조 2,500억. 와. 30조 2,500억.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합니다. 뭐 미쓰비시상사 같은 경우는 3천억 엔. 그러니까 거의 한 3조 규모가 되고요. KDDI도 한 3천억 엔, 혼다도 2천억 엔, 그 도요타 자동차도 1,500억 엔. 이러니까 뭐 1조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자사주 매입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유의미하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경영진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네. 주가 어떻게 올릴 거냐고. 아, 대놓고 예. 올리라고. 예, 거래소가 기업에다가 이런 조치를 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이렇게 딱 특정한 기준을 잡았던 게 뭐냐면은 PBR 1배 미만인 상장사. 그러니까 니네는 상장 회사가 PBR이 1배도 안 된다는 거는 네. 그냥 회사 갖다 팔으라는 거거든요. 아니 니네 회사 팔면 그 돈 나오니까. 그 돈 남으니까. 네. 아니 뭐 자산이 100만 원인데 주가 90만 원밖에 안 되면 그냥 팔아서 나눠가지고 뭐하러 상장시켜 놓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소가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이게 거래소라는 곳은 결국은 이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다 저평가돼 있고 네네. 제대로 된 적정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거래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공시하고 시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공시하고 나면은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문을 내린 이후에 이제 4월에 공문을 보냈고 5월이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가 좀 많이 모여있는 결산 시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막연하게 그냥 뭐 때로는 이게 좀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저기 뭐 없애야 된다 만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때로는 이런 좀 직접적인 표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가에 좀 신경 좀 써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을 제가 만나보더라도 그 CEO라든지 경영진의 어떤 KPI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평가에 네. 주가가 반영돼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KPI에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영의 성과를 시장하고 소통하고 시장에서 자기네들의 기업 가치를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KPI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뭐 실적만 챙기면 된다 그러면은 뭐 내가 뭐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근데 내가 뭐 잘하고 있는지 시장에다 뭐하러 알려야 돼. 뭐 나하고 상관없잖아.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직접적인 표현도 때로는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더라라는 네. 거고 이게 또 요새 그 일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박 교수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본은 약간 좀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워낙 장기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뜨거워지거나 그건 아닌데 네. 워낙 냉탕에서 살다 보니까 살짝 공기 들어왔을 때 야, 지금 너 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네. 거래소도 야 PBR 1배 이하 뭐 어떻게 처리할지 뭐 공시해. 라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순하게 그냥 뭐 기업 가치 재고 뭐 이런 그냥 구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더해져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여기서 좀 배우는 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이번 주에 대한 뭐 예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 슈퍼위크라는 건데요.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난 최근에 호주 중앙은행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들 금리 동결할 줄 알았는데 호주하고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제 금리 동결 구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금리를 내리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로 쭉 가다 같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전 세계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좀 예상들을 보면은 일단 페드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결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일단 12일에 한국 시간 12일 기준으로 뉴욕 연준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약간 선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13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됩니다. CPI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핫할 때는 되게 핫한 지표잖아요. 네. 작년 10월이었나요? 그 CPI 처음에 꺾였을 때 저희 뭐 저녁 방송, 아침 방송 동시 접속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억도 날 정도로 CPI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여기서 지금 전망치는 5월 CPI 전망은 전달보다 한 0.1% 전년 동기 대비로 한 4% 정도 오를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달에 0.4%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망이 0.1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 그러니까 전체 CPI가 0.1% 오를 걸로 전망을 하는데 근원은 0.4%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근원 쪽에서 자꾸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은 좀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나오는 표현 중에 이것도 영어식 표현인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뭘 예상하실 것 같으세요? 이번 금리에. 금리에? 뭐 동결이냐 인상이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제3의 선택지도 있고. 아 제3의 선택지? 제3의 선택지가 뭐겠죠? 설마 하락? 매파적 동결. 아 동결은 하되 발언 좀 세게 나오고 점도표 좀 위로 찍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파적 동결. 이번에 동결은 하는데 이게 뭐 금리를 앞으로 낮추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멘트는 굉장히 세게 한다. 그래서 매파적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매파적 동결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5일에는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통화 정책을 열어서 20개 유로존 국가들한테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ECB에서는 3.75%인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날 대만과 홍콩도 기준금리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금리 결정하는 나라만 유럽연합 이거 다 계산해 보면 한 20여 개국 정도가 결정이 되고 이걸 다 결정한 그 다음 날은 일본의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또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중앙은행 총재 바뀌면서 뭐 통화정책 조금 바꾸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요새 분위기 좋잖아요. 일본 분위기. 뭐 분위기 좋은데 뭐 여기서 굳이 뭐 금리를 뭐 바꾼다거나 통화 정책을 바꿀 필요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전문가 패널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들을 좀 해요. 이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다가 뭐 얘기도 있고 어떤 데는 연말 되면 좀 낮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프로님은 연말쯤에 금리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연말까지 연말쯤에 저는 사실 동결하길 원합니다. 유지되길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요?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정프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블룸버그 스타일. 제가 블룸버그입니까? 블룸버그 스타일. 파이낸셜 타임즈 스타일은 올렸다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올렸다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한두 번 더 올리고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프로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고서 금리를 내릴 거냐 아니면은 경기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동결이 될 것이냐 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뭐 엄청나게 좋거나 뭐 엄청나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조금 잡아주고 네. 너무 낮은 게 있으면 좀 올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 이거는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왠지 그 말 세게 하고 동결하는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아침도 댓글은 역시 댓글창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저 안 보길 잘한 거죠? 항상 살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누가 와도 뭔 상관이냐 할 수는 있지만 또 예를 들어 구급 공무원 보내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가 중국 대사로 구급 공무원 보내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국장급이 뭔 상관이냐고 하시는데 물론 뭐 국장급이 잘 와서 또 잘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뭐 미국이나 아니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굉장히 그런 급이 굉장히 좀 민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뭐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고 이 뉴스 전해드린 게 아니라 그 지난 그 금요일이었나요? 이선엽 이사님 중국 갔다 오신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그 중국 경기가 어떤 방식으로 리오프닝을 하느냐에 이제 글로벌하게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선엽 이사님 그때 말씀 주셨는데 그 명동에 사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그랬다더라고요, 진짜. 예.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해외에서 출장 오신 분이 보통 명동에다가 숙소를 잡았는데 요새 명동에 숙소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충무로까지 좀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아직 그 중국의 단체 관광 쪽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게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단체 관광이 좀 풀리면 우리나라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외교 문제가 영향을 좀 주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호텔 신라나 이런 데들이 주가가 잘 가다가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도 해요. 호텔 신라.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정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뉴스를 좀 드리는 거라 국장급이냐 아니냐. 호텔 신라 또 떨어졌네. 그래요? 예, 호텔 신라가 그래도 얼마 전까지 한 9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7만 6천 원이네. 참. 이거 호텔 신라. 힘 좀 내십시다. 그 포트폴리오 변경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이 친구는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조금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줄이긴 했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모텔 신라라는데요. 아하이. 옛날에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러면 뉴스 3 뉴스 참 오늘도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많았군요, 그죠? 그럼에도 뉴스 3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또 사우디와 2천억 원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한다는 뉴스도 있긴 있던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해석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박병창 이사님 시간도 잘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은 출장 보내드렸습니다. 돈 벌어 와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